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이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장소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앞에서는 강대국과 선진국의 전쟁을 살펴보았으니 이번엔 사람들에게 여전히 위험한 세계라는 비관론을 부추긴 세 가지 조직적 폭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적 폭력은 강대국 간 전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전쟁, 즉 내전, 개발도상국들이 주로 겪는 군부, 게릴라 등의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은 민간인들에게 특히 파괴적인데 기아와 질병을 뒤에 남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직적 폭력은 특정 인종이나 정치 집단에 대한 대량 살해입니다. 인종차별이 그 대표적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테러입니다. 미국이 2001년 9월 11일에 공격을 받은 뒤 테러에 대한 두려움에서 거대한 관료주의가 생겨났고 두 차례 해외 전쟁이 벌어졌고 정계에서는 집착에 가까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각각의 재앙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 피해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가, 피해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늘었는가 줄었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정치학자들이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측정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례들이 감소세였던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전쟁 상관관계 프로젝트의 1900에서 1945년, 데이터를 프리오의 1946에서 2005년 데이터에 맞춰 손질한 수치를 세계 인구로 나눠 사람이 전투에서 죽을 위험도를 한 세기에 걸쳐 표현한 것입니다. 각 층은 국가 기반 충돌 중에서도 특정 종류 충돌의 전투 사망자 비율을 보여주고 층들이 쌓인 총 높이는 모든 충돌들의 비율을 합한 것과 같습니다. 먼저 궤적의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 거대한 스키점프처럼 생긴 제2차 세계대전의 봉우리를 잘라낸 뒤인데도 지난 60년 동안 전투 사망자의 비율은 또다시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맨 마지막에 오는 21세기 첫 10년은 종이장처럼 얇습니다. 이 시기에도 중반에 충돌이 31건 진행되었지만 전투 사망자 비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연간 10만 명당 약 0.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사회들의 살인율보다도 낮았습니다. 절대 숫자로 말하자면 연간 전투 사망자는 90% 이상 줄었습니다. 1940년대 말에는 연간 약 50만 명이었던 것이 2000년대 초에는 약 3만 명이었습니다. 이러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콩고 민주공화국, 이라크, 기타 죽음의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륙을 뉴스로 접하기 때문에 안심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펴본 데이터는 두 가지 면에서 제한적입니다. 첫째는 국가 기반 충돌만 포함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전투 무기에 의한 사망자만 헤아렸다는 점입니다. 이런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난 데이터를 살펴본다면 경향성은 어떻게 바뀔까요? 첫 번째로 제외되었던 것은 비국가 간 충돌입니다. 비국가 충돌의 문제는 전쟁 연구자들의 흥미를 끌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그래서 헤아릴 것이 없고 경향성을 도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역사를 넓게 보면 오늘날의 비국가 충돌이 수백 년 전보다는 훨씬 드물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구상에서 국가의 통제를 받는 땅이 훨씬 좁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테러입니다. 살인, 전쟁, 집단 살해의 사망자에 비교하면 전 세계 테러의 희생자는 매우 낮습니다. 1968년 이래 국제 테러에 의한 사망자는 연간 400명 미만이고 1998년 이래 국내 테러에 의한 사망자는 연간 약 2,500명입니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공격 이후 사람들은 테러에 집착했습니다. 학자들과 정치인들은 목청 높여 수사적 언변을 쏟아냈고 테러가 현대 국가의 패권을, 우리 삶의 방식을, 문명 그 자체를 없앨 위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국토안보부라는 대규모 관료 조직이 하룻밤새 신설되었고 그들은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안전 조치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색깔별 테러 경보, 비닐 시트와 덕트 테이프를 상대하라는 조언, 집요한 신분증 확인, 공항에서 손톱깎이 몰수하기, 8,000곳의 잠재적 테러 표적 지정 등 이 모두가 근소한 수의 미국인을 죽인 위협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과연 테러는 얼마나 위협적일까요? 그래서 미국의 테러 사망자 수를 다른 예방 가능한 사망 원인들의 사망자 수와 비교해보았습니다. 매년 미국인 4만 명이 교통사고로 죽고 2만 명이 추락으로 죽고 1만 8천 명이 살인으로 죽고 3천 명이 익사로 죽고 3천 명이 화재로 죽고 2만 4천 명이 사고로 독을 먹어 죽는 등 1995에서 2001년까지 매년 테러로 죽은 사람보다 벼락, 사슴, 땅콩 알레르기, 벌침 등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오히려 테러를 막으려는 경미한 조치가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자 게르트 기거렌처에 따르면 9/11 공격 이듬해의 비행기 납치를 염려하여 차를 몰고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 중 1,500명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쉽게 말해 비행기 여행을 피하려다 죽은 사람이 9월 11일의 비행기에서 죽은 사람보다 6배 더 많았던 것입니다. 싸움놀이는 영장류의 어린 수컷들 사이에서 흔합니다. 이런 충동을 극단적인 스포츠를 통해 해소하는 것은 문화와 시대를 막론하고 흔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검투사들의 전투와 중세의 마상 시합은 물론 르네상스 시대 베네치아에서는 날카로운 막대기로 싸우는 놀이가 성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대의 스포츠는 상대를 다치거나 죽게 할 정도로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에 폭력을 즐기는 것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지만 사회생활의 재편과 더불어 가장 유혹적인 현실의 폭력들은 금지의 영역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서구 문화가 폭력에 대한 반감을 점점 더 낮은 수준까지 확장해 온 흐름의 일부였습니다. 그 반감은 차츰 폭동, 증오 범죄처럼 수백 명, 수십 명 혹은 한 자릿수의 사람을 죽이는 폭력으로 확대되었고 살인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폭력, 즉 가령, 강간, 폭행, 구타, 협박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폭력의 대상이었던 피해자들, 가령 소수인종, 여성, 어린이, 동성애자, 취약계층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폭력을 쓰려는 유혹의 반감을 가지고 심지어 범죄시하려는 노력은 시민권, 여성권, 아동권 등 일련의 권리운동들의 형태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저자는 이를 권리의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권리 중 시민권과 여성권은 시작부터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상들이 19세기부터 미국인의 의식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은 1962에서 1969년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곡선이 평탄해지자 뒤이어 여성권이 상승했고 아동권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상승 곡선들의 시차가 있다는 점은 각각의 권리 운동들이 선배 권리들의 성공에 힘입어 그 전술, 수사법, 더 중요하게는 도덕적 논거를 빌려왔던 것입니다. 이는 200년 전 인도주의 혁명에서도 여러 개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줄이 등장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개인의 권리라는 개념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중 가장 선두주자인 시민권 운동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시민권 운동의 시작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군대에서 의인종 차별을 끝낸 1948년이었습니다. 1950년대를 거치면서 시민권 운동은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인종분리 학교를 금지했고 로자 파크스가 버스에서 백인 남자에게 자리 양보하기를 거부하다 체포되었고 마틴 루서 킹이 그에 항의하는 보이콧을 조직했습니다. 1960년대 초에는 20만 명의 시위대가 워싱턴을 행진하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이라고 해도 좋을 킹의 연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1965년에 투표권법이 1964년과 1968년에 국민권법이 통과됨으로써 시민권 운동은 완성되게 됩니다. 무엇이 권리 혁명을 일으켰을까요? 김평화, 새로운 평화, 1990년대 범죄 감소의 원인을 지정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원인들로 볼만한 몇 가지 후보들을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정부는 분명 나름의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리혁명은 민주주의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들이 서로 간의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맺은 사회적 계약으로 구성되므로 계약이 확장되어 원래 강과했던 집단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리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상호성과 무역의 연결망이 확장되면서 물질에 기반했던 경제가 정보에 기반하는 경제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여성은 가사에 덜 매이게 되었고 조직은 지역의 노동시장이나 경력자 남성들만이 아니라 더 넓은 인력풀에서 인적 자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소수 집단 구성원도 정부와 상업의 권모술수에 가담하여 그 작동 과정에 자신들의 이해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바꾸었습니다. 여러 원인 후보 중 저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원인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사상과 사람의 이동성을 높인 기술들에게 올인하겠다고 말합니다. 권리혁명의 시대는 전자혁명의 시대였습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케이블 방송, 위성, 전화, 고속도로, 열차, 비행기 등의 발달뿐만 아니라 교육에서 그리고 과학 연구의 유례없는 성장이 이루어진 시대였습니다. 인도주의 혁명은 문자 공화국에서 나왔던 것을 생각해보면 책과 그 속에 담긴 사상이 많은 인인류에게 퍼질 수 있었던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성이 세상을 운영한다면 세상은 더 평화로울까요? 앞으로 여성이 더 많이 나서면 세상이 지금보다 더 평화로워질까요? 저자는 이 질문에 모두 조건부 긍정으로 답하겠다고 말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모든 사회에서 군인과 지휘관은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고 페미니즘이 지배하는 21세기에도 전 세계 군인의 97%, 전투 군인의 99.9%가 남성입니다. 또한 남자들은 역사상 모든 정복광, 피해 굶주린 독재자, 집단 살해를 자행한 무례한이 목록에서 상위 순위를 휩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모든 유혈 사태에서 늘 반대쪽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성이 군대를 이끌거나 전투에 나선 상황이 다양하게 존재했고 남자들을 부추겨 전장에 내보내는 경우나 병참을 지원하는 경우는 더 잦았습니다.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 영국의 메리 여왕과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 등 많은 여군주가 내부를 억압하고 외부를 정복하는 일을 무리 없이 수행했었습니다. 지도력은 어떨까요? 어느 시대든 권력자의 위치에 오른 여성들은 직업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고 그 의무에 전쟁이 포함되는 시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장기적으로 보면 여성은 늘 평화의 세력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전통적인 전쟁은 남자들의 게임이었습니다. 19세기 페미니즘은 평화주의와 자주 겹쳤고 노예제 폐지나 동물권 운동과 같은 다른 반폭력 운동들과도 상당히 겹쳤습니다. 20세기 여성 단체들은 핵실험, 베트남 전쟁, 그리고 아르헨티나, 북아일랜드, 구소련, 유고슬라비아의 폭력적 분쟁들에 활발히 항의했습니다. 미국에서 1930에서 1980년대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300개가량을 점검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들은 1939년 독일과의 군사 대결, 1940년 일본과의 대결, 1960년 러시아와의 대결, 1968년 베트남과의 대결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더 폭력적인 선택지를 지지했습니다. 1961년에 미국인에게 공산주의 통치하에 사느니 전면적 핵전쟁을 치러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남성의 87%가 그렇다고 답한 데 비해 여성은 75%만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선한 본성이 있을까요?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를 폭력에서 멀어지게 하는 심리적 능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알아볼 우리의 선한 능력의 첫 번째는 감정이입입니다. 감정이입은 타인에 대한 이타적 관심입니다.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능력과는 다른 것입니다. 감정이입은 의미도 개념도 모호한 단어인데 크레브스는 피험자들이 동료를 위해 희생하는 현상을 통해 감정이입을 두 가지의 가설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공감의 의미에 기반한 가설입니다. 인간에게는 타인의 안녕을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 상태가 남이 행복하면 우리도 기쁘고 남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심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른 배우의 동기가 없어도 타인을 돕는다는 이론입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이 이론은 공감 이타주의 가설이라고 불리는데 이 가설은 쾌락주의 심리학과 이기주의 심리학이라고 불리는 이론을 반박하는 셈입니다. 쾌락주의 심리학은 인간이 자신에게 즐거운 일만 한다고 보는 견해이고 이기주의 심리학은 인간이 자신에게 유리한 일만 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감정이입 이타주의 가설에서 이타주의는 심리학적 의미로 남을 돕는 동기가 다른 목적에 대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진화생물학에서 말하는 이타주의와는 다릅니다. 진화생물학자는 동기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타성을 정의하므로 진화적 이타주의란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개체에게 이득을 주는 행동을 뜻합니다. 현실에서는 생물학적 이타주의와 심리학적 이타주의가 종종 일치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동기가 있을 때는 그에 따르는 비용을 감내할 용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친척이나 잠재적 상호성 상대를 돕는 행동이 장기적으로 제 유전자에 유리하다면 자연 선택은 개체의 뇌에 자신의 안녕을 따지지 않은 채 그저 수혜자를 도우려는 직접적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그 행동을 선호할 것입니다. 요컨대 감정이입 이타주의 가설의 첫 번째 형태는 심리적 이타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른바 공감의 감정이 그런 이타주의를 장려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형태는 투사와 관점 취약이라는 의미의 감정이입을 기반을 둡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의 관점을 취함으로써 그에게 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점 공감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베슨이라는 사람은 감정이입 이타주의 가설의 두 형태를 늘 구별해서 논하지는 않았지만 20년에 걸친 그의 연구는 두 형태를 모두 지지했습니다. 한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동료 피험자 일레인이 학습 실험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충격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일레인은 회가 거듭될수록 눈에 띄게 힘들어했고 실험자는 피험자에게 일레인을 대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눴는데 A집단의 피험자들은 자기 볼 일이 끝나면 자유롭게 자리를 뜰 수 있었으므로 일레인을 대신하겠다는 결정은 순수한 이타주의였습니다. B집단의 피험자들은 일레인을 대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녀가 충격을 받는 모습을 무조건 8번 더 꼭 봐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베스는 이렇게 추론했습니다. 만일 피험자가 일레인을 대신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오직 그녀의 괴로움을 목격하는 자신의 괴로움을 덜기 위해서라면 피험자가 자유롭게 자리를 떠도 좋은 상황일 때는 굳이 일레인을 대신하겠다고 나서지 않을 것이고 일레인이 괴로워하며 신음하는 모습을 오래 지켜봐야 하는 상황일 때만 자진해서 대신 충격을 받겠다고 나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스는 실험 전에 일레인에 대한 피험자들의 공감을 조작했습니다. 일부에게는 피험자와 일레인이 동일한 가치와 관심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고 나머지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피험자가 일레인과 공통점을 느낄 때는 괴로움을 오래 지켜봐야 하는가와는 무관하게 대신 충격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반면에 피험자가 일레인과 다르다고 느낄 때는 그녀의 괴로움을 억지로 지켜봐야 하는 조건에서만 대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실험 외에도 많은 연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의 고통을 지켜보는 자신의 괴로움을 덜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돕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공감할 때는 자신의 괴로움을 덜 수 있든 없든 상대의 고통을 덜겠다는 동기가 더 지배적이었습니다.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감은 진정한 이타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관점을 취하면 그 계층에게 공감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생명체들의 경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된 현상이 부분적으로나마 인도주의 혁명에 기여했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감정이입이 우상시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감정이입에는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입의 첫 번째 문제점은 만약 정치 지도자와 정부 관료가 감정이입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래서 친척과 벗에게만 다정하게 특권을 나눠준다면 낯선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분배할 때보다 사회에게는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입의 두 번째 문제점은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이해를 고려하는 힘이 되기에는 너무 편협하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선한 능력의 두 번째는 자기통제입니다. 폭력은 대체로 자기통제의 문제입니다. 이기심, 모욕, 질투, 좌절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지만 모두가 주먹을 날리지는 않습니다. 폭력의 유혹에 면역력을 가진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이러한 폭력의 유혹에 저항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폭력이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던 현상, 즉 중세 유럽에서 근대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살인율이 30분의 1로 줄었던 현상은 자기 통제 때문이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현대인의 자기 통제 상실은 우리 신경계에 새겨진 과거의 할인율 때문에 벌어지는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과거 선조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지금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축으로 미래의 이윤을 얻는 제도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디저트 먹자 라고 외치는 내면의 목소리가 나중에 살쪄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를 누르는 것뿐이라면 디저트를 5분 뒤에 먹을 수 있는 5시간 뒤에 먹을 수 있든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시간적 임박성에 따라 선호가 바뀌는데 이를 근시안적 할인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7일 뒤에 $100를 받겠느냐 8일 뒤에 $110를 받겠느냐 묻는다면 여러분은 후자를 고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 보상 중 하나가 현재와 아주 가까우면 사람들은 자기 통제에 실패합니다. 내일의 $110보다
오늘의 100달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간 할인은 할인율이 적절할 때는 합리적이지만 근시안적 할인으로 선호가 역전될 때는 어떤 면에서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더 기대 수명이 더 높아진 지금 미래 가치가 더 높아져 현재의 자기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우마이스터의 실험에 따르면 자기 통제력도 근육처럼 지칩니다. 실험의 모든 피험자들은 미각 인식 연구에 참가하겠다고 서명했습니다. 실험자는 피험자 각각에게 연락하여 개인별 일정을 잡았고 실험하러 오기 전에 한 끼를 걸러야 하며 적어도 실험 직전 3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끼니를 걸은 피험자가 도착하기 전에 실험실의 작은 오븐에서 초콜릿칩 쿠키를 구워 방에 초콜릿과 빵 냄새가 가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피험자가 앉을 탁자에는 두 음식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피험자들은 이 실험을 독특한 2가지 맛 중에서 하나를 경험한 뒤 약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그 맛의 특징들을 회상하는 실험으로 생각했습니다. 실험자는 피험자 절반에게는 쿠키를 2-3개 먹으라고 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순물을 2-3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방을 나와 일방향 거울로 피험자를 관찰하면서 피험자를 살펴보았습니다. 피험자는 미각 기억을 시험하기 위해서 15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몇 가지 퍼즐을 풀었는데 실험자가 제공한 퍼즐은 사실 절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실험자는 피험자가 얼마나 붙잡고 있다가 포기하는지 그 시간을 쟀습니다. 그 결과 쿠키를 먹었던 피험자들은 퍼즐을 풀려고 18.9분을 매달렸고 34.3회를 시도했습니다. 반면에 순물을 먹었던 피험자들은 8.4분을 매달렸고 19.4회를 시도했습니다. 즉, 순물을 먹은 사람들은 쿠키에 저항하느라 정신력을 소진한 나머지 퍼즐을 풀 정신력이 남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실험만으로는 사회가 어떻게 몇백 년에 걸쳐 달라지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담배, 술을 원하지 않을 때 그것을 버리는 행위, 잠을 더 자고 싶더라도 일어나기 위해 침대에서 알림 시계를 멀리 떨어진 곳에 두는 행위, 운동을 하기 위해 돈을 맡겨놓고 실패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챌린지에 도전하는 행위, 또한 우리는 변화하겠다는 결심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합니다. 바우마이스터는 의지력이 근육처럼 많이 쓰면 피곤해지고 에너지를 잡아먹고 단음료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훈련을 통해 의지력을 더 키울 수도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바우마이스터를 비롯한 여러 심리학자들은 실험으로 이를 확인했습니다. 피험자들은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자기 통제를 위하는 규칙에 따라 생활한 뒤 에고 고갈 실험에 참가했습니다. 규칙은 실험마다 달랐습니다. 먹은 음식을 모조리 기록하기, 운동 관리, 가계부 관리, 기술 익히기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훈련들 중 몇 가지를 몇 주 동안 복합적으로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실험실에서 에고 고갈 과제를 할 때 더 큰 저항력을 발휘했습니다. 게다가 일상에서도 자기 통제력을 더 많이 발휘했습니다. 담배와 술을 덜 했고, 돈을 덜 썼고, 텔레비전을 덜 보았고,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일상의 허드렛일에서 자기 통제를 발휘하다 보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어 다른 태도로도 일반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능력의 세 번째는 이성입니다. 과학혁명과 이성의 시대가 시기적으로 인도주의 혁명에 앞섰던 것을 떠올리면 아마도 하나의 거대한 이성이 줄곧 작동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리석음이 잔혹함을 낳는다고 했던 볼테르의 경고는 이런 이성을 염두에 둔 말이었습니다. 신이 인신 공양을 요구한다는 생각, 마녀가 주문을 건다는 생각, 이단자는 지옥에 간다는 생각 같은 허튼 생각들의 정체가 폭로되면 폭력의 논거는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성이 폭력에 대항하는 또 다른 방법은 폭력을 이겨야 할 경쟁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로티우스, 홉스, 칸트, 기타 근대 사상가들은 전쟁을 지적으로 추상하여 게임 이론의 문제라고 보았고 제도를 조정하여 예방해야 할 숙제로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 뒤 칸트의 3요소인 민주주의, 상업, 국제 공동체를 포함한 제도적 조정들은 긴 평화와 새로운 평화에서 전쟁을 감수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은 뛰어난 사상가들은 왜 그리도 드물게 세계 무대에 출연했을까요? 이성의 확장은 왜 그리도 오래 빈둥거렸을까요? 이성이 노예제가 나쁠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왜 수천 년이나 걸렸을까요? 아이를 때리는 것, 원주민을 몰살하는 것, 전쟁을 벌이는 것 등 그것이 나쁜 일임을 깨우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까지 필요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해석은 도덕의 발전은 간간히 출연하는 뛰어난 사상가들 덕분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사고의 질에 따라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점점 나아지는 것은 우리가 점점 똑똑해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정말로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철학자 제임스 클린은 유레카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지능지수 검사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주기적으로 기준을 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의상 IQ의 평균은 100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평균 점수가 착실히 높아졌기에 평균을 100으로 맞추려면 문제를 손질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문항을 맞춰야만 일정 IQ 점수를 얻도록 바꿔야 했습니다. 그 현상은 최근의 역사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중요한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후세대들은 전 세대들과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더 많이 맞췄습니다. IQ 검사가 측정하는 능력이 무엇이든 그 점에서 후세대들이 더 나아진 것입니다. 플린은 전 세계를 뒤져서 여러 수치들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경우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결과는 IQ 점수는 평균적으로 3씩 계속 높아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발도상국들도 포함된 30개 나라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저자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의 논제를 통째 반박하는 전쟁이 내일 당장 터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것은 이 책의 요지를 빗나간 질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인류가 평화의 시대에 접어들어 지구상 최후의 1인까지 영원히 평화롭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폭력이 실제로 상당히 줄었다는 것이고 이 현상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폭력 감소는 특정 문화에서 특정 시점에 갖춰진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조건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조건들이 역전되면 폭력은 언제라도 다시 늘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줄이는 방법을 계속 찾아냈고 그리하여 우리 중에서 점점 더 많은 수가 평화롭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온갖 시련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감소는 분명 우리가 음미할 업적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